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분량이 꽤 많아서 공부를 하시는 도중에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휘발성이 되게 강한 내용들도 많아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복습하겠다 이러면 그냥 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진도가 이렇게 나가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이렇게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있잖아요. 계속 그 기억 속에 남기게끔 그렇게 하셔야 그래도 좀 쉽게 내용을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 치는 그 시험 과목들 중에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본인이 공부하신 만큼 정확하게 페이오프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좀 약간 까탈스럽고 어려운 과목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좀 우리가 고전을 했던 그런 것들을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여기서 다 전부 다 점수를 다 얻어야 돼요. 나중에 공부하실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리퀴디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외워야 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점수를 갖다가 그렇게 썩 많이 따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서 또 읽는 점수들은 뒤에 가서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커버를 하면 되고 그래서 한 과목에서 조금 뭔가 좀 도전 챌린징 했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서 그걸 커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합격권에 들 수 있게끔 그렇게 과목별 이 공부하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는요, 뭐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점수 따자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하시면 진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컨텐츠의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 목차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스터디 세션 4에 크레딧 리스크 애널리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터디 세션 5에 컨파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터디 세션 6에 여섯 번째 보면 리테일 크레딧 리스크 앤 크레딧 리스크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의 세션이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주제들을 크게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해놨는데 이 세 가지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이 세 개의 그룹에 따라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질서 없이 바쁘기만 되게 바쁜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토픽은 다시 재분류를 해서 제가 이제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카테고라이제이션 했고요. 그걸 일종의 하나의 덩어리처럼 해서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4번, 5번 덩어리 이렇게 5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덩어리대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챕터가 이제 각 덩어리 단위로 챕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떤 큰 덩어리 속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프레임을 잘 가지고 계셔야 그래야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5가지 카테고리가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컨텐츠에 스터디 세션은 3그룹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5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인트로덕션 그룹이 있어요. 인트로덕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트로덕션에다가 약간의 베이직한 그런 컨셉을 붙여놓는 그런 챕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베이직 컨셉트. 요게 이제 챕터로 본다면 17챕터, 18챕터, 19챕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먼저 17, 18, 19챕터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게 크레딧 레이팅 신용 등급과 관련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0챕터하고 20챕터하고 31챕터인데 20챕터는요, 이거는 이제 주로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할 때에 신용등급을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해서 줍니까? 약간의 보게 되면 계량적인 테크닉들이 나오고, 등급을 구분해야죠. 누가 좀 괜찮고, 누가 좀 안 좋아요. 부도 확률이 누가 높고, 누가 낮아요.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이제 특히나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20에 나오고, 31챕터에 나오는 거는 리테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신용도, 크레딧 스코어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31챕터예요. 그래서 얘는 기업이 대상이다. 얘는 줄여보면은 개인이 대상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확률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도 확률과 관련된 챕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21, 22, 23 챕터가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 세 개 챕터들은 그 시험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되게 높으니까 이거 아주 열심히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exposure at default가 있죠. exposure at default. 자, exposure at default는요,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exposure 금액의 이야기잖아요. 다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주로 장외 파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장외 파생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하고 이 다이렉트리 거래를 하게 되죠. 거래소를 경유를 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하고 바로 다이렉트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파생 거래가 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갖다가 따게 되고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신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돈을 받을 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장외 파생에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 돈을 따는 사람은 그 제로섬 게임의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될 테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얼마를 돈을 받아야 되니 그게 장외 파생에서 돈 딴 만큼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장외 파생 상품의 포지티브 밸류, 플러스 가치만큼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익스포즈예요. 근데 익스포즈가 장외 파생 평가를 해보게 되면 내가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장외 파생이 나한테는 플러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계속 익스포즈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장외 파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2007,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익스포즈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되어서 여기 나중에 이제 공부할 챕터로는 26, 27, 28 챕터를 공부하게 될 텐데 26, 27, 28 여기서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챕터들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리고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 중에 Credit Value Adjustment라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Adjustment 줄여서 그냥 CVA라고 합니다. 관련된 챕터가 25, 그 다음에 29, 30 챕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좀 정확히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probability default하고 요거 전체가 다 묶어져서 probability default하고 그 다음에 exposure하고 두 개가 이렇게 묶어져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크레딧 밸류 어드저스먼트로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지금 이거는 별 하나로 표시해놨지만 어쨌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익스포즈도 중요하고 요 두 개를 묶게 되면 나중에 크레딧 밸류 어드저스먼트라는 그런 주제로 좀 진행이 됩니다. 이 세 개의 그룹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좀 다른 주제인데 이거는 Securitization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산 유동화죠. 자산 유동화. 과거에는 이게 참 중요한 주제였어요. 근데 중요도가 지금은 요 세 개 때문에 특히나 여기 뒤에 나오는 요 Credit Value Adjustment라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해야 되죠. 세 개. 여기는 별 한 개, 별 두 개, 별 세 개. 어쨌든 요 두 개를 묶어서 Credit Value Adjustment에서 우리가 좀 뭔가 종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과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Securitization의 중요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이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24, 32 그리고 33, 34 챕터가 그 주제에 속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 여기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여기 나오는 이 3가지 카테고리는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게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FRM 시험을 파트 1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FRM 시험이요. 그냥 이거는 이 챕터에 나온
이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그 챕터에서만 끝나버리는 그런 주제다. 그렇게 되질 않고 FRMC만 한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른 챕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말이죠. 좀 복잡한 구조의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챕터를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야 문제 풀 수 있나 그런 것들은 별로 많지 않고 다른 챕터들하고 막 연관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 세 개가 서로 연결성이 되게 좋은 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요 3번, 4번, 5번은요 어쨌든 출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서는 하나의 문제에 탁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나중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반면에 이 크레딧 레이팅 같은 거는요, 이거는 다른 챕터하고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좀 약간의 독자적 주제 같은 개념이라서, 그 독자적 주제 같은 개념이면 중요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별로 안 나오는 챕터들입니다. 문제 내봤자 그 챕터에 국한된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단편적 문제밖에 못 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여기는 거의 시험 논리를 별로 없어요. 1번은. 인트로덕션하고 베이직 컨셉은요. 나와봤자 뭐 한두 문제 정도면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뭐 베이스를 깔아주는 문제 나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맞춰봤자 합격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도 맞췄지만 다른 사람 다 맞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틀리게 되면 남은 다 맞는데 나는 틀리게 되니까 오히려 점수를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챕터가 요 1번 주제예요. 인트로덕션 주제. 그래서 인트로덕션 주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3, 4, 5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타이즈에서는 이거는 좀 전통 주제예요. 좀 지나간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별 한 개 정도 줄 수 있어요. 한 개 정도. 어쨌든 과거에는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2007, 2008년도에 있었던 그 위기의 주범이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그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출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요 두 개는 사실은 그렇게 뭐 시험 차원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요 베이직 컨셉하고 크레딧 레이팅 이건 다 암기예요. 그냥 암기.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조금 이해를 해요. 이것도 물론 암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해가 바탕이 돼야 암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Introduction and Basic 컨셉에 해당되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17번 챕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리딩 17이요.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The Credit Decision. 그 모듈 17.1의 밑에 보면은 Credit Risk Evaluation에서 Credit Risk의 definition이 나와 있네요. Credit이라는 게 is agreement where one party receives something of value and agree to pay for the good or service at a later date.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는 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게요라고 약정하는 걸 크레딧이라고 한다. 뭐 우리말로는 그냥 신용이죠. 신용이라는 게 돈을 갖다가 빌렸어요. 나중에 그걸 대신에 나중에 끝에 가면 갚을게요.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다 크레딧입니다. 그런 류의 계약들이 크레딧이에요. 재화와 용역의 서비스, 굿즈 앤 서비스. 재화와 용역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재화를 받는 게 돈을 대출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것 중에 예컨대 이발을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고 나면 돈을 갖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보게 되면 크레딧이죠. 서로 신용을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가 끝나고 나면 대출을 받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서비스를 받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대가를 저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게끔 약정하는 것을 우리는 크레딧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그냥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죠. 신용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2페이지에, 자, 이 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The lender must assess the likelihood that the borrower will pay back the loa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agreement. 우리가 이제 굿즈 앤 서비스에서 재화를 받았다. 돈을 받은 거죠. 은행 가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돈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도로 페이백,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면서 받았어요. 문제는 렌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페이백, 진짜 돈을 갚을 건지 아니면 갚을 능력이 없는 건지 그런 갚을 수 있는 가능성, likelihood, 부도의 가능성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프로페서 노트 바로 밑에 보시면 credit risk라는 거는 is the probability that a borrower will not pay back a loan in accordance with the term of a credit agreement.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라는 거는 돈을 갚지 않는 위험이다.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는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the risk can result from 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천은요 밑에 이런 것들이다. 점을 5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천이 뭘까요? 첫 번째 봅시다. Default on a financial obligation. Financial obligation이 어떤 재무적으로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재무적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Financial obligation이니까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 금전적 의무를 갖다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위험. 그럼 우리는 디폴트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크레딧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 an increased probability of default on a financial obligation. 자, 그리고요, 이 상대방이 채입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갚지 않을 default probability라는 게 항상 상수 값이 아닙니다. 자, 돈을 빌려갔는데 1년 뒤에 돈 갚을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그 만기 1년까지 앞으로 계속 가는 동안 이 사람이 좀 신용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계속 뭐 일정한 부도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도 확률 자체가 자꾸 움직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좋아지게 되면 뭔가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갚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부도가 안 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빌려간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잘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처음보다는 부도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 2개를 찍어놓은 디폴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increased probability default라는 거하고 그 2개는요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probability of default의 불확실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uncertain해요. 얼마나 부도 확률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그래서 첫 번째 점 2개 찍은 거는 이렇게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확률의 불확실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점으로 보면 세 번째 점이죠. A more severe loss than expected. than expected due to greater than expected exposure at time of default.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심각한 손실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due to greater than expected exposure at the time of default. 그 due to의 원인에 보게 되면요. greater than expected exposure.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exposure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커요. 이런 거예요. 아니, exposure라는 게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말을 하는데 이게 고증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 빌려줬으면 빌려준 돈이 그냥 그대로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그 돈이 막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exposure의 디폴트는 상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exposure의 디폴트도요. 이것도 불확실한 값이에요. 특히나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파생 거래에서 장외 파생 거래를 했는데 뭐 스왑 거래를 했다라고 쳐요. 그 스왑 거래에서 이제 스왑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스왑의 계약의 가치는 뭐 거래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그 스왑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공정하게 스왑 거래가 시작이 된 거죠. 뭐 이자율 스왑이라든지 통화 스왑이라든지. 근데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공정하게 둘 다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상태로 스왑 거래가 개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양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스왑 계약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자꾸 바뀌고 환율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는 스왑이 플러스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누구한테는 스왑이 마이너스를 가지게 됩니다. 제로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마이너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스왑에서 이제 불리하게 돈을 잃고 있는 사람이 디폴트가 나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의 그 스왑 계약 가치를 플러스 값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스왑 계약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스왑 계약 가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되더라도 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작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보게 되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얼마가 되는지는 장외 파생 거래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익스포저가 커졌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많이 따게 된 거예요. 그때 부도가 나버리게 되면 예상했던 손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에 해당되는 게 얘는 로스 기본 디폴트가요 불확실한 건데 근데 이게 왜 불확실한 거냐면 due to요 그 뒤에 expose의 default expose의 default의 불확실성 때문에 expose가 얼마가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대출 같은 경우는 expose가 얼마인지 압니다. 상대방한테 돈 빌려준 게 그냥 expose죠. 근데 장애파생 거래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엄청 많이 따게 됐네. 근데 상대방 부도나 버렸어. 그럼 뭐 돈 많이 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도나면 그걸 실현을 못 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 LGD라는 게 loss given default잖아요. 자, 부도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given이니까 부도가 발생한 거죠. 그때 손실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라고요. 근데 이제 expose가 크면 클수록요, 손실값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expose가 좀 불확실해요. 이것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당되는 거. 네 번째. A more severe loss than expected due to lower than expected recovery at time of default.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LGD의 불확실성이에요. 또 이제 로스 기본 디폴트가 불확실한 건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due to 있잖아요. 그죠? recovery rate. 회수율이 있잖아요. 그죠? 불확실해서. 자, 이거 리커버리 레이트이 불확실하니까 결국은 로스 기본 디폴트도 불확실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파트 1에서 공부했던 거에서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 대표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예상되는 손실이 얼마죠? Expected credit loss. expected credit loss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예상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unexpected credit loss.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expected credit loss는요, 이거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리스크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를 근데 좀 계량화 시키려고 하게 되면 원래 예상했던 값이 뭐야?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상했던 값대로만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아니지만 이 예상값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deviation from the expected loss. 그러면 그때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unexpected credit loss죠. 예상했던 걸 벗어나는 값. 자, 이게 우리는 크레딧 리스크라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출발점이죠. 기준점. 예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나요? 그게 우리는 크레딧 리스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점에 해당되는 expected loss는요. 우리가 expose의 default, 부도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거니 곱하기 부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니 곱하기 loss given default 이렇게 세 개를 곱하게 되면 예상되는 손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상값하고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예상대로만 나와서 그거 봐 내가 그만큼 손실 나올 거라고 예상했잖아. 그런 건 리스크가 아니라니까요. 예상을 벗어나서 더 많이 나오는 게 리스크입니다. 자, 이게 예상대로만 나오게 되면 이것도 예상했던 값 그대로 돼 있고 익스포즈가 예상했던 확률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로스 기본 디폴트는 1-리커버리 레이트 1에서 회수율을 뺀 거란 말이죠. 예상했던 회수율이 그대로 나왔어. 그 이야기는 예상했던 손실률이 그대로 나왔어. 이런 말이니까 이 세 개가 예상대로만 그대로 다 나온다고 하면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예상했던 손실만큼 나왔네. 그러니까 미리 내가 그만큼 돈을 갖다가 적립을 해놨어. 대손 충당금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커버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건 뭐 위험이 아니에요. 예상을 벗어나는 얘가 진짜 위험이라고요. 이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익스포저 디폴트가 예상하고는 다르게 나온다든지 부도율도 예상하고 다르게 나온다든지 로스 기본 디폴트도 예상하고 다르게 나온다든지 근데 로스 기본 디폴트가 예상에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요. 여기는 회수율이 좀 이상하게 원래하고는 예상했던 값하고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기 마지막이죠.
회수율이 리커버리 레이시 뭔가 불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로스 기븐 디폴트 퍼센트로 나타난 로스 기븐 디폴트도 좀 불확실하게 됩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고요. 예상을 벗어난 것들이 막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크레딧 리스크의 개념을 앞으로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의 개념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은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익스포즈가 불확실하거나 예상되는 손실하고는 다른 부도율이 나오거나 예상되는 부도율하고 다른 부도율이 나오거나 예상되는 횟수율하고 다른 횟수율이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카테고리 뭐 있었어요? 아까 익스포저 디폴트 구합시다 이런 게 있었고 이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 probable 디폴트도 불확실하니까 이것도 구합시다. 그래서 출발점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예상 부도율이 뭐지? 일단은 출발점은 예상하는 부도는 뭐야?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이것도요 예상되는 익스포저는 뭐야?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출발이죠. 그걸로부터 벗어난다면요 데비에이션이 된다면 얼마만큼 데비에이션 되는 거지? 예상값으로부터 일단 얼마만큼 데비에이션 되나? 이것도 예상되는 부도 확률로부터 얼마만큼 데비에이션 되나? 부도 확률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는 거니 이런 걸 이제 공부해야 그래야만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는 결국은 익스포즈의 디폴트가 어떻게 되니 그게 좀 커지니 작아지니 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고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도 확률도 예상했던 부도 확률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다든지 또는 부도시 손실률 또는 뭐 회수율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신용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곧 크레딧 리스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는 항상 먼저 출발점이 필요하고요.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게 예상 손실이에요. 그 예상 손실을 갖다 먼저 추정을 한 다음에 예상되는 손실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니까 그런 건 리스크가 아니라고요. 예상을 벗어나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리스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실과 리스크가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손실 중에도 예상 손실이 있고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있는데 예상되는 손실을 리스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손실을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는요 리스크라고 한다고요. 자, 그리고 거기 마지막 점에 보시게 되면 default on payment of goods or service already rendered 이미 실행한 우리가 뭐 goods and service 재화와 용역이라고 우리 경제학 시간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뭔가 일을 해줬어요. 뭐 상품을 전달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뭐 용역업을 해줘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페이먼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틀먼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세틀먼트 리스크는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의무를 했어요. 뭔가 교환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걸 해주세요. 라고 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나는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세틀먼트 리스크라고 해요. 정산 위험이라고 하죠. 이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마트에서 물건 샀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샀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거기는 굿즈를 제가 산 거죠. 갖고 왔어요. 페이먼트 해야 되잖아요. 그 페이먼트 못하는 게 세틀먼트 리스크예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 공부할 때는 세틀먼트 리스크는 안 다룹니다. 세틀먼트 리스크는 정산 위험이거든요. 뭔가 거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는 위험인데 그거는 다루질 않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credit risk arises in many personal and business contexts.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뭐 일에도 발생을 하고 개인 간의 거래에도 발생을 하고 또는 비즈니스 업무 간에도 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점 3개 찍은 거 있는데 점 3개 찍은 거를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서 트레이드 크레딧이라는 게 세 번째 점에 있죠. 트레이드 크레딧. 트레이드 크레딧은 그냥 매출 채권 같은 겁니다. 매출 채권. 우리가 뭔가 거래를 했으면 외상 매출을 하는 거, 외상으로 뭘 사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드, 뭔가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신용으로 거래를 한 거죠. 신용 거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트레이드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패러그램 내려오시게 되면 there are two types of risk associated with these transaction. 여기서 말하는 these transaction이라는 게 퍼스널 트랜잭션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래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또는 뭐 사업상의 거래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두 종류의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there is a settlement risk. settlement risk에 1번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정산 위험이라는 게 있다. The risk that counterparty will never pay for the goods and service.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뭘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settlement risk라고 하고요. settlement risk는 credit risk management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ore fundamental financial obligation that arise from loan agreement. 거기다 2번 할까요? more fundamental financial obligation that arise from loan agreement. 그러니까 loan agreement라는 게 대출의 약정이잖아요. 돈을 빌렸다고요, 은행에서. 그게 이제 financial obligation이 발생을 하죠. 금전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근데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레딧 리스크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 개인이나 또는 뭐 그 비즈니스 간에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서는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출과 같은 financial obligation, 그 재무적으로 또는 금전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장외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외파생도 돈을 갖다가 나중에 뭘 정산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장외파생을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요. 만기가 되게 되면. 그게 financial obligation이에요. 근데 그 financial obligation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때 expose 곱하기 expose 자체를 갖다가 몽땅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돈을 하나도 나한테 그걸 갚지 않게 되면, 근데 expose를 다 잃지 않고 리커버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리커버리 한 만큼은 그래도 회수가 되고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만큼이 로스 기본 디폴트가 되어버립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크레딧 리스크는 전부 다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예요. 트레이딩과 관련된, 뭔가 물건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 업무를 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뱅크, 은행이죠. 은행은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그 대출과 관련해서는 차입자는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을 지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이 financial obligation을 그 차입자가 제대로 이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대단히 그냥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큰 위험을 부닥치게 되죠. 근데 그런 위험이 싫다라고 해서 은행이 그런 비즈니스 안 한다. 우리는 앞으로 대출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은행은 그 크레딧 리스크를 먹고 삽니다. 크레딧 리스크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거기 중간쯤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중간쯤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Banks cannot avoid credit risk. It is central to their business. 은행은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피해갈 수가 없고, 그럼 대출을 하지 말아야죠. 뭐. 통제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비즈니스에서 그게 핵심이니까. 그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Because banks cannot avoid credit risk, they must manage the risk through credit analysis and the use of risk mitigation such as collateral and loan guarantee. 그러니까 신용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관리하는 수단에 해당되는 게 담보를 잡는다든지 제3자의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신용위험을 관리를 합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Credit Risk Evaluation Component라는 거 봅시다. 되게 이 챕터는 그냥 워디해요. 말로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he four primary components of credit risk evaluation are as follows. 자, 신용위험을 우리가 뭔가 좀 evaluation, 평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말이지, 뭐를 평가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자,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요.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borrower's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repay the loan. 자, capacity and willingness to repay에다가 줄거 놓을까요? 차입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갚고자 하는 의지, 이거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채권을 기업이 말이죠. 기업이 이렇게 본드를 채권 발행했어요. 하고 자금을 조달을 했죠. 이게 이제 투자자가 있어요. 이 채권 투자자는 사실은 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자죠. 이 사람은 그럼 기업은 차입자입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말이죠. 이 본드는 financial obligation이에요.
자, 뭘 줘야 되는 거냐면 투자자가 이제 뭐 채권을 샀죠. 그러니까 대가로 말이죠. 여기는 뭐 본드 발행과 관련해서 뭘 줘야 됩니다. 쿠폰, 이자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린시펄, 원금 줘야죠. 이런 돈을 줘야 될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의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좀 분석하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이 차입자 있죠. 이 차입자를 본드를 발행하는 사람 또는 뭐 대출을 빌려오는 사람도 본드 발행하는 거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슈어라고 하죠. 이슈어. 그냥 the issuer라고 할게요. 자, 이 차입자가 이 차입한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capacity, 능력이 있는지 또는 willingness, 그리고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거를 issuer specific factor라고 합니다. 발행자죠. 채권의 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유한 있잖아요. 그죠? 팩터들을 분석을 해야죠. 자, 1번은 issuer specific factor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린 거죠, 이제. 그때는 그 기업의 그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능력 평가할 때에 윌링리스는 평가를 안 하죠. 이 돈 빌린 회사가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려간 회사가 돈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건 평가 안 합니다. 만약에 기업이 말이죠,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갚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자본시장에다가 돈 빌릴게요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겉으로 약속은 하고요. 갚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요.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린 거고, 갚을 생각도 없이 돈 빌린 걸 우리는 범죄용으로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러면 사기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윌링리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윌링리스가 없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윌링리스는 분석을 안 해요. 그냥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딱 분석합니다. 돈 얼마 있니? 다른 부채는 없니?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고요. 근데 윌링리스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국가위험 평가할 때요. 나라가 돈을 빌렸다? 이럴 때는 어떤 나라가 이제 국채를 발행했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때는 그 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평가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 나라가 만약에 외환 보유고가 없고 그 나라에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건지 그 의지가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 갚을 거야 라고 의지 있다는 건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의지는 뭘로 평가되는 거냐면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못 갚는 거는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국고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조달청에서 막 그냥 조폐 그 자금 돈을 갖다 찍어내는 데서 말이죠. 계속 돈을 갖다 찍어내면 되잖아요. 새로운 돈을 갖다 막 찍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새로운 돈을 막 자꾸 찍어내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간 때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내하고 돈 엄청나게 찍어내자. 이렇게 해서 그 찍어낸 돈 가지고 국채 갚자. 이렇게 못 한다고요. 전 국민의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거죠. 돈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세금 올립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받아야 그 돈 가지고 국채를 갚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국가가 지금까지 무료로 해줬던 걸 갖다 다 줄여버립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이제 지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가의 창고에 돈이 쌓이게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갚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게 윌링리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윌링리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누가 또 고통을 받으면 또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도 확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고 이러니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 윌링리스를 실제로 대외에 보여주는 것조차도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한 기업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갔어요 이럴 때는 그 기업을 분석할 때는 윌링리스는 안 보지만 그냥 커패시티 능력만 보면 돼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럴 때는요 그 커패시티 외환 보유고 얼마나 있는 거니 그것도 봐야 되지만 거기서 돈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세정책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국가가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돈 가지고서는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걸 갖다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윌링리스를 평가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ts effect on the borrower's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repay the borrowed fund. 이거는 external environment, macroeconomic한 팩터들이죠. 두 번째 해당되는 게 macroeconomic한 팩터. 물론 여기 macroeconomic한 게 political한 팩터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뭐 또는 뭐 정치적 요소 이런 것도요 여기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가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줄 거냐면 이 발행자의 사업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분석을 해야 돼요. 크레딧 리스크 분석할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edit instrument. 자, 세 번째는 요거죠 이제. 요 본드요. 야, 이 본드가 financial obligation인데 얘가 지금 우리는 credit instru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발행의 조건을 봐야죠. 이게 뭐 선순위니 후순위니 이런 거죠. 선순위야 아니면 후순위야. 당연히 선순위면 그래도 좀 낮고 후순위면 좀 불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financial obligation, 본드와 같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크레딧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크레딧물, 크레딧 인스트루먼트. 얘의 특징을 보는 거죠. 뭐 선순위, 후순위, 뭐 이런 것들을 쭉 봅니다. 그리고 발행 조건 같은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얘가 크레딧 인스트루먼트를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뭐 봐야 됩니다. 발행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발행물과 관련된 이슈, 이런 걸 이슈라고 해요. 발행물, 이슈 스페시픽 팩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행물과 관련해서, 본드와 관련해서 어떤 발행 조건입니까? 그런 것도 봐야죠. 만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든지, 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the quality and adequacy of risk mitigants such as collateral, credit enhancement and loan guarantee. 그 다음에는 자, 이 본드 발행과 관련해서 뭐 또는요 이렇게 돈을 빌려오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죠. 또는 또 신용을 갖다가 좀 인핸스먼트,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뭐가 있는 건지 뭐 또는 제3자의 보증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는 게 이제 세 번째가 이슈 스페시픽 팩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되는 게 위험을 줄이는 조치들이 뭐가 있나요? 그런 것들, 신용 위험을 좀 줄이는 리스크 미티건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되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뭐 특히나 이제 네 번째 해당되는 클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신용 위험을 줄이는 조치에 해당되는 것들이 담보를 잡는다든지 네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익스포저 공부할 때, 크레딧 리스크 미티건트는 익스포저 공부할 때 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